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전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판결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에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예. 이 당시에 전국 경찰의 집단 행동을 주도한 분이 이 류사명 전 총경입니다. 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집단 행동을 주도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윤익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런 경찰서장 회의를 중지하라라는 직무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류사명 전 총경은 이 명령에 불복을 했고 그래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 징계는 정당했다, 적법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네. 류사명 전 총경 스스로가 이 소송을 어떤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소송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류사명 전 총경으로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자신이 주도했던 어떤 집단 행동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은 셈이 되어서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 변호사님께서 크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류 전 총경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징계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함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류 전 총경의 징계 문제, 경찰국 설립 문제 연결질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개인 비위나 뭐 직무상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 조직 내부에 이제 문제 제기, 문제 의식이 많이 이제 만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직무 명령에는 좀 불복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중에 이런 모임을 사실상 윗선에 이제 의중에 반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네.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대의와 뭐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 중에 그리고 경찰이라는 업무 특수성상 이게 이탈을 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정직 3개월이 내렸는데 그건 좀 상당한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네. 유 전 총경이 항소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 그다음에 징계 양정이 적정하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복종 의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 직무상 명령은 그 명령이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 회의를 중지하라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에는 여기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징계 양정이 적정하냐, 즉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요. 네. 공무원은 원래도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행위를 했을 때 특히나 이게 경찰 아닙니까? 네. 그 집단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징계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이 바뀔 것인가, 저는 간단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이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억대 동거래를 했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3명의 전직 언론인 간부가 이제 선상에 오른 건데 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한 언론사 간부는 2019년에서 2020년 이게 그 간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분양 대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수표로 9억 원,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근데 단순 차용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 간부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줍니다. 예. 2018년도에. 굉장히 김만배 씨는 자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8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만에 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 9천만 원을 돌려받아요. 예. 그러면 이게 상당한 이자의 범위를 좀 넘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 간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작성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밝혔습니다만 이 전직 언론인 간부 3명 모두요. 네. 김만배 씨와의 금전 거래 이게 단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지 이 여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배임수재죄가 성립을 하려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언론사 간부이기 때문에 일단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 것에는 의문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냐 하는 부분은 이 예.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이나 이 청탁에 관해서는 부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거래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예. 이 언론사들이 어떤 내용을 취재를 했는지 또 그다음에 당사자들 간의 어떤 통화 내역, 뭐 메신저 내역, 문자 내역, 예. 그다음에 특히나 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에 대장동 그 민간업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즉 어떤 청탁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